잘못하면 국제 미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거기서 그 재밌는 랭킹을 하나 매겼어요. 도대체 최강국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당당히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G7 국가가 뭐 결국은 저 영국, 독일, 미국 정도. 네, 그러네요. 네. 미영독밖에 없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식을 전 세계에 주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너무 실리에 쫓다 보면은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앞만 못 봐도 세계 10강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지향한 국가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의 곽수정의 경제프리즘 곽수정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시면 세계 정세라든지 경제 상황이 매우 복잡다단하게 변하고 있다는 대전환의 시기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 전에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참석하셔서 이 한미일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모습도 보셨을 것이고 또 브릭스 회담이라고 해서 이 요하네스버그에서 최근에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이 모여서 하나의 대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이 대전환의 역사 속에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와 또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복잡다단한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읽고 또 우리나라의 정책을 살펴봐야 될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죠. 지식경제부 장관 역임하셨고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양국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미협회의 회장으로 계십니다. 최준경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 보시기에 지금 세계 경제가 제가 볼 때도 뭐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전에 한일 정상회담 또 한미 국빈 초청으로 정상회담 여러 가지 이런 회담이 열리다 보니까 네. 과거 정부에서 못 느끼던 좀 역사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대전환의 시대 같은 네. 느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물론 국제 관계라는 건 항상 이제 변하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 블록화되는 거죠. 네. 경제도 블록화되고 안보도 블록화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열린도 바로 이어서 또 브릭스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좀 모인다기보다는 흩어지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박정희 정부 이래 많은 성장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성장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지금 대우를 받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뭐 절대 강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좀 잘 처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그 안보와 경제를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사적인 그 이정표다 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안보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네. 이제 북한 핵 위협에 직면해 있고 또 주변을 보면 또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다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우리하고 뭐 친구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거고 해서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든든한 네. 하나의 그 축을 얻었다. 물론 이게 아직은 이제 태동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그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쿼드 하지만 쿼드에는 아무 문서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경제 굉장히 전방위적인 분야를 다루면서도 원칙, 프린시플, 그다음에 정신, 스피릿, 예. 그리고 이제 약속, 커미트먼트 이렇게 예. 세 개의 문서를 갖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출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는 건 제가 그간 계속 그 이해는 하고 있었고 또 네. 이 여러 기회 이제 그 미국 관계자들한테 들었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든든한 축을 얻었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소규모 개방 경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도 그렇지만 잘하고 있어도 외환위기에 그 내몰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여기서 그 한미일 삼국 간의 금융협력 얘기를 했습니다. 네. 통화수합까지 뭐 이렇게 구체화됐진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위기에는 당연히 외환위기도 포함되는 거라고 본다면은 이 외환위기의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그 위험으로부터 네. 상당 부분 면제된 거 아닌가. 소위 말해서 이제 백신을 하나 얻은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뭐 오랫동안 국제금융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또 외환위기 때 실무자로서 직접 외환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일했던 그 경험에 비춰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목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국내 언론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또는 강조받지 못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 지금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나중에도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겠지만 이 브릭스 회담에서 가장 이번에 미국이 눈여겨봤던 것은 아마 이 통화, 브릭스 통화에 네, 대한 네, 출발이 그렇습니다. 아니었느냐. 다시 말하면 미국 달러화가 전 세계 통화의 결제 통화의 한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이 브릭스 통화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시도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뭔가를 놓고 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긴장 관계가 환율 전쟁을 밑으로 깔고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언제든지 중국발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가 균형을 잡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그 점을 이번에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하나의 선물로 받아온 것이 그렇습니다. 있다. 그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여러 경로에서 우리가 그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한 그 경제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그 이해를 갖고 또 노력을 경주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이 강소경제, 강소국 경제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 개방형이지만 또 소국이지만 아주 강한 제조업이 강한 그런 경제인데 이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조금 제가 좀 말씀을 한미협회 또 회장이시기도 하니까 이번 그 4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 다시 열렸지 않습니까? 뭐 3자 회담도 있었지만 뭐 대통령께서는 깊은 이야기는 안 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상에 대해서 부친 상에 대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정도 선까지만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이 양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스피릿 커미트먼트 그다음에 그 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양 정상 간의 어떤 신뢰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됐을 거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친상에 대한 위로도 하고 네. 또 아마 또 그 앞으로 이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이제 구체화하고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을 것이라고 추측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한미 간의 전에 그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던 그 NCG, 네, 그 네. 핵 그 컨설팅 그룹. 네, 예. 컨설팅 그룹을 이제 지금 서서히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대화를 나누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그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칼 막스가 이야기한 게 분배 측면을 강조했다. 따라서 분배를 형평 있게 하려고 그러면 사회주의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오해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자본론을 제대로 읽어보면 생산이 분배보다 앞선다. 따라서 생산을 위해서 투자는 지속돼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생산을 계속하고 또 분배 측면에서 어떤 내용을 견주려면 국가 안보라는 측면이 먼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지만 프리빌리지, 스피릿, 커미트먼트라고 했는데 3자 간의 이 PSC가 필요하지만 국가 안에서도
PSC가 국민들 간에 서로 공유되어 될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NCG의 출발이라든지 이번 그 양자회담을 통해서 과거 4개월 전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약속 이행이 제대로 지금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들도 아마 오가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또 뭐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협회 차원에서 좀 대통령의 이런 뜻을 뭐 이행하신다거나 실천하신다거나 아니면 소통하는데 좀 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측면이 있을까요? 뭐 저희는 뭐 민간 단체니까 뭐 예. 그렇게까지 뭐 심화된 역할을 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한미협회에서도 지난 6월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네. 아마 제가 아는 한에서는 국내외에서 최초로 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뭐 한미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어떤 입장을 발표하는 역할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워싱턴 DC에서 근무를 할 때 좀 느꼈던 겁니다만 이 한미일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함으로 해서 삼국의 싱크탱크나 지식인들이 이 부분의 필요성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확장됐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뭐 네. 일본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해야죠. 예, 예. 특히 이제 이번에 금융공조 아까 말씀을 주셔서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있으시고 늘 긴장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어떤 의미를 이번 금융 공급망 체계의 뭐 어떤 공조, 협조 이 부분이 우리의 지금 환율이 한 1,300원 중반대를 치고 있고 1,400원 가게 되면 야 이거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 안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잘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오고 결국 금융권의 문제가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또 다른 외환위기 이야기가 있지 않냐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있으시거든요. 가능성은 항상 뭐 준비를 해야 되지만 네. 제가 볼 때 뭐 당장에 어떤 큰 위험이 가시권에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않고 다만 우리가 항상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다 보니까 네. 꼭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휩쓸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한미일 3국이 어떤 그 금융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 달러가 전 세계 그 표준 통화나 마찬가지고 또 일본의 옌도 만만치 않은 국제 통화입니다. 네. 우리 원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기축통화국 그리고 그 다음번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유로 다음이죠. 달러, 유로, 그 다음이 사실은 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그 3대 통화에 들어있는 옌을 갖고 있는 일본하고 이렇게 금융협력을 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큰 힘이 되죠.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삼국 공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역사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돌아가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노력을 좀 미리 했어야 될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좀 중립자적 입장을 취한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공산당 이 뭐라 그럴까요? 승전 기념일날 나가시면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을 방문하시면서 좀 친화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을 하셨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일 관계의 복원 오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도쿄전력이 이 해양 오염수를 갖다 방류하기 시작했다. 뭐 오염수라고 표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중 수소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냥 단순하게 최고 정상들 간에 모여서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나기 전에는 상당히 물밑에 많은 논의가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는 직접 보고 또 해보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을 한번 국민들에게 어떻게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컨텐츠들이 사전에 어떤 식의 그 소통이 있고 또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에 대한 한번 프로세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국민이 뽑은 행정부가 그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그렇죠. 이제 국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틀 입장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의견 수렴은 해야 되는 거고. 네. 뭐 제가 뭐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뭐 많은 뭐 공개적으로 또 비공개적으로 이 의견 수렴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정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네.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꼭 편익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위험이나 비용이 있을 때는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측량을 하고. 네. 그래서 왜 경영과학에서 calculated risk taking이라고 네. 해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거는 뭐 감수할 만한 위험이다 그러면 감수하고 야 네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뭐 앞날이 없다 뭐 이러면 이제 그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온 결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또 그러신 것 같아요. 북중러 한미일 간의 이 대립 구도가 그렇습니다. 아주 예각처럼 예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우리는 오직 국가 핵심 이익은 경제 아니겠습니까? 안보와 경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너무 각을 세우면 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1998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상당한 도움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미국 기업도 중국 시장을 함부로 평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너무 반중 정서를 우리가 돋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국과는 사실 그 경제의 그 상호 의존도가 아주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25% 내외가 중국을 향해서 가고 예. 뭐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이 홍콩 있습니다만. 포함하면 한 30% 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중화권으로 많은 그 수출이 되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중국도 한국에서 많은 뭐 소재 부품들 네. 또 반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호 의존 관계를 고려하면은 뭐 우리는 뭐 무조건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그런 우리 정부도 그렇게 뭐 편한 마음만 갖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머릿속에 중국 생각이 날 거고 뭐 러시아 생각이 날 거고 할 그렇겠네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 이 소용돌이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새 국제 정세가 이제 뭐 바빠지고 있는데 이런 데서는 어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라는 것에 항상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먼저 집중해서 그것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그 실리라는 것만 계속 쫓아서 움직이다 보면 네.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원하는 거냐, 저 국가는 뭐를 핵심 가치라는 거야. 이게 모호해지면은 네. 잘못하면 국제 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적어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면 이제 세계 10대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최근에 그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예. 그래서 왜 대학교 랭킹도 매기고 그런 거 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재밌는 랭킹을 하나 매겼어요. 그게 어떤 뭐냐면 most powerful countries. 그러니까 도대체 최강국이 누구냐 해서 그 서열을 매겼습니다. 네. 꼭 이제 무력만 얘기한 거 아니고 네.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라든지 해서 근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6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를 그렇습니까? 차지했는데 G7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예. 캐나다가 뒤에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랭킹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뭐 그걸 맞다고까지 얘기하긴 감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어쨌든 최강국 서열을 매기는데 6등을 하고 네. 거기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끼었기 때문에 이제 G7 국가가 이제 다 네.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네. 우리 앞에 있는 G7 국가가 뭐 결국은 영국, 독일, 미국 정도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미영독밖에 없네요. 예. 그 나머지 G7 국가 4개가 다 저희들 뒤에 있고, 있단 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인식을 전 세계에 주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어떤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너무 실리에 쫓다 보면은
잘못하면 여기저기서 얻어맞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적인지 뭐 친구인지 악원인지, 예. 뭐 이웃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구 공격이 들어올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핵심 가치가 뭐다? 우리가 지향하는 거가 뭐다? 그러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연합이 돼서 네. 우리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든든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나라하고도 될 수 있으면 잘 지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또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야 네. 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이 앞만 못 봐도 세계 10강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이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이웃이라든지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 또는 세계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심 가치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헌법 안에는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결국 평화라는 거, 그다음에 번영이라는 거, 인류 공존의 병영이라는 거, 뭐 홍익 사상이라고 하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대통령께서는 자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어떤 입장, 이것이 지역 평화와 지정학적인 어떤 그 안녕, 번영을 위해서는 굳이 이 중국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정도의 언급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자유라는 것이 평화, 번영 이런 거에 좀 뒷전에 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제 민주화다 뭐다 뭐. 그러나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흐르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네. 자유, 뭐 거주전의 자유, 뭐, 그죠, 그죠. 뭐 언론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그 우리 헌법의 가장 그 최고의 가치가 자유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핵심 가치는 자유 그리고 시장 경제가 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그 한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윤 대통령의 행보는 나토 회담에 또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나토 회원은 아닙니다만 초청을 받아서 일본과 함께 가는 예.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나토 초청의 의미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또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나토가 자기네들의 그 회원 범위를 넓혀서 네. 뭐 일본이나 한국, 호주 이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 그 좀 덩치 큰 국가들을 좀 불러들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하는데 그런데 뭐 관측인데 저는 그건 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지역기구 아닙니까? 네. 그 NATO라는 게 결국 그 북대서양, 노스 그렇죠. 애틀랜틱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너무 멀리 가는 거고 다만 그런 어떤 그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방위 산업에서 협력을 한다든지 하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유럽 국가 일부하고 또 폴란드하고 방위 산업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K9 자주포 세계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는 K9 자주포, 그다음에 K2 그 전차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또 방위 산업 차원에서의 협력은 앞으로 굉장히 긴밀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일단은 이제 계속 가겠죠. 한번 그 장관님의 뭐라 그럴까요? 비전이라 그럴까요? 한번 직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토에서 굳이 30개국의 회원국들이 31개국 회원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토의 그 지향점이 러시아와의 그런 대립 구도를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입장이지만 조금 이 문제의 관점을 다른 데로 각도를 딱 바꿔버리면 향후에 중국이라는 나라와 러시아의 협력이 나토 방위국, 나토 회원국들 간의 대결 국면으로 벌쳐질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질문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중에서 실질적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생각했을 때 적의 개념은 중국으로 보십니까? 러시아로 보십니까? 아니면 러중으로 보십니까? 글쎄 뭐 적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요. 예. 위협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나라. 예. 대상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러시아죠. 왜냐하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하고 국경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화들짝 놀랐죠. 이번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고.
그래서 빨리 이제 재래식 무기를 확충해야 되겠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우리한테 빨리 줄 수 있냐 보니까 이제 한국이다. 그래서 네.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어떤 실존하는 위협을 느끼는 데서는 러시아겠죠. 예, 러시아고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는 간접적으로는 의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만약에 그 결속이 되면은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뭐 유럽 간의 어떤 그 충돌이 있을 때 뭐 포탄도 대주고 뭐 미사일도 대주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뭐 그런 측면에서 간접적인 어떤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은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과 일본 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요원한 이야기일 것이다.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가깝겠죠. 네. 실제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두 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어떤 러시아 네. 그 국민과의 그 갈등.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제렌스키 대통령이 그 나토 가입을 나토 가입 추진한다는 문제. 예. 두 가지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좀 가까운 이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담 전에 네. 그 바이든 대통령한테 언론에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렇죠. 우크라이나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랬더니 다소 거리가 있는 대답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서방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하는 문제를 좀 그렇게 당면하게 네. 바로 추진해야 될 과정을 보고 있지 않구나. 좀 셈법이 좀 복잡한 거 아닌가. 네. 러시아의 관계를 생각해서 예,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걸 조금 더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전선을 그 우리나라의 DMZ형 모델로 해서 만약에 미국이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는 그런 언어적 표현을 하셨다면 아마 휴전을 위한 사전 발판 그렇게 아닐까. 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결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한 명분이 아닙니까? 네. 나토 회원이 네, 됐나 네. 그런 예. 부분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덜컥 결정해 버리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4월 달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번 제가 조금 시간을 돌려볼까 합니다. 그때 아까도 NCG 말씀을 하셨거든요. 핵 협의 그룹 예.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핵 협의 그룹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참여 문제 예. 이것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번에 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현 문제, 네. 그다음에 군사 뭐라 그럴까 연합훈련이라고 할까요? 네. 한미일 연합훈련의 네. 구체성 문제.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꼭대기에는 미국의 핵 우산 정책이 가장 그렇습니다.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한번 보시는지요. 우선 아까 그 일본이 그 NCG 그룹에 들어오냐 하는 문제. 네. 그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오픈 마인드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셨죠. 했는데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은 조금 주저하는 면도 있을 겁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NCG라는 게 북핵 위협 아니겠습니까? 네. 한미가 공조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가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일본이 여기에 가입 안 해도 네. 상당 부분 혜택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 가입해버리면 북한하고 굉장히 각을 예리하게 세우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예. 있지 않을까라는 그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또 우리 또 일본이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신중한 성향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 NCG 그룹이 한미가 공조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안전판은 확보가 돼 있다. 네. 근데 여기에 일본이 들어가서 북한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뭐 그런 그 복잡한 셈법이 있지 않냐 생각이 네. 들어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면서 우리나라에게는 통보를 안 하고 일본에게는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과 방금 말씀 주신 일본이 그런 NCG에 가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북한이 일본에게 제시하는 일종의
화해를 위한 제스처 앞으로 받아낼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예, 문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대화를 새롭게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시그널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 NCG 그룹에 네.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우리는 오픈돼 있다고 그랬는데도 네. 일본이 그렇게 확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네. 그런 그 생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그렇게 각을 예리하게 세울 추가적으로 네. 각을 예리하게 세울 네. 그런 현실적인 이득이 없다고 보는 거죠.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께 너무 외교적인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 다시 한번 우리나라 좀 산업계로 한번 들어와 볼까 합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또 고민하시는 것 아까 이제 통화 수합 말씀도 주시고 경제 위기에 대한 삼국 공동 협력 문제도 말씀을 주셔서 이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하는 사람들에서는 좀비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2,000조에 육박한다. 좀비 가계. 기업들 중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지만 정부가 지원해주고 대출금을 갖다가 상환 유예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비 기업적인 상황.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언젠가는 부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를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한다 그럴까요?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확실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이, 그렇죠. 다만 원칙적으로 전에 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영어로는 그 viable 예. form이다 그래갖고 예. 소위 그 회생 회생 가능한 가능한. 독자적으로 회생 가능한 기업. 지금 어렵지만 조금만 도와주면 그렇죠. 독자적으로 회생해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과연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냐. 이거는 뭐 암만 해도 결국은 뭐 없어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거로 분명히 그 선을 그어서 네. 선 아래에 있으면 그건 잊어버려야 되고 뭐 파산 절차로 가는 거고요. 네. 기업 회생 절차를 네. 못 가는 거고 그건 뭐 정리하는 거고요. 그 선 위에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 네. 97년 외환위기에 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예. 실업자가 100만이 넘게 나오고 또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때 네. 도산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외환위기를 딛고 넘어갔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그래도 그 회생기업과 회생 불가 기업을 판정하는 걸 나름대로 무난하게 했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좀비 기업 문제는 이게 도대체 이게 살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는 걸 잘 판단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발행하는 회계 보고서거든요. 네. 내가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다. 네. 내가 돈을 얼마를 번다. 그렇죠. 그게 회계 보고서인데 네. 그게 정확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외환위기 때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게 실사 아닙니까? 실사. 그렇죠. 그 실사라는 건 결국 회계 보고서 맞나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실사라는 게. 네. 그 실사 과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뭐 물론 뭐 모든 게 옳은 걸 틀리다 그러고 틀린 거 옳게 하는 그런 뭐 알파 리스크다 베타 리스크다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학에서 예. 그런 의료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무난하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이유가 이제 장관님께서 이 한미일 회담에서 외환위기에 대한 걱정, 특히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금융위기가 일어난 배경에는 실물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 산업 부분 말씀해 주셨던 기업의 회생 문제가 가장 큰 거였지 않습니까? 한보 사태가 발단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우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장관님께서 충분히 그때 실무진에 계시면서 이 기업들에 대한 실사를 아마 꼼꼼히 다 하셨을 걸로 기억이 제가 돼요.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은행이 했죠. 은행이. 예, 은행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작업들을 지금 비록 우리가 한미일 간의 공조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축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회계사들이 많이 이제 동원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은행이나 네. 또 증권사, 네. 또 보험사도 뭐 또 포함이 되고, 그 회계사 이런 그 직역에 있는 분들이 네. 상당히 트레이닝이 됐습니다. 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역량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역량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는 게 이제 당국자들이 할 일이죠. 지금쯤이면 이제 선별을 좀 하자라든지 뭐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본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또 그런 건 또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괜히 또 소문이 나면은 또 위험해지니까. 서서히 조금씩 이제, 네. 이제 무조건 살려야 된다는 개념에서는 벗어나야 네.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중국 경제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즈는 조금 톤이 약합니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예 그냥 끝났다. 막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40년 중국 꿈은 끝났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지만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 테슬라는 특히 더 합니다만 중국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사절단도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중국 정책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의 향후에 좀 소통 문제 해결될까 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뭐 칼처럼 분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그 우호 관계에 입각해서 경제는 경제 문제로 풀어나가자. 우리가 최대한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할 테니까 중국도 한국하고 그 경제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결국 안보도 경제 번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제 중국 경제 그 번영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럼 경제 번영이 끝나면 사실 그 뭐 미국 경제도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특히 그 안보가 어려워지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뭐 무기 생산도 어려워질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일단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서로 최애국 대우를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자. 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중국을 자극하는 그 얘기는 가급적 삼가고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다. 네. 이거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중국에. 예. 우리는 이런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이게 국채인데 네. 국가의 기본 질서인데 좀 이거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런 얘기도 하면서 네. 경제 쪽에서 서로 협력해서 윈윈하자 하는 적어도 이코노믹 윈윈은 하자. 네. 경제적 윈윈은 하자. 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중국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사실 바라는 그런 속내도 거기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핵심 가치가 경제적인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정치 체제의 확대를 바라는데 옛날에 과거죠. 얼마 전에 어떤 국방부 장관 청문회인가의 어떤 질문 시간에 국회에서 한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 되실 분에게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념 체계에 왔다 갔다 할 그게 핵심 가치냐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그 핵심 가치라는 게 결국 경제적인 윈윈. 중국도 성장하고 우리 경제도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성장을 해야 된다. 근데 중국은 간혹 가다가 좀 미국 대통령의 제스처라든지 일본 총리도 아마 전 총리 출신을 중국에 특별 사절단으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중국 입장에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내세운 한미일 이게 조금 신비를 건드렸다는 표현은 옳지가 않은데 자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도전 이런 걸로 해석될 부분이 좀 많았습니까? 아니면 선제적인 어떤 대응입니까? 글쎄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좀 불편하죠. 그 중국의 그 대변인이 굉장히 그 거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판하고 폄훼하고 네. 또 난폭하게 우리 내정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불편한 심리를 다 이제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뭐 행복하다, 뭐 굉장히 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아주 굉장히 기분 좋다고 그러고 이게 올해 내년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삼국 협력이 지속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뭐 행복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한번 왔었습니다. 네, 중국을 네, 네. 거쳐서 예, 그 사드 문제가 좀 맞습니다. 예. 예민할 때 예. 그 또 한국이 그런데 거기서 뭐 전략적 모호성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좀 애매한 중립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매한 네. 중립적 입장을 취하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It's not a good bet to bet against the U.S. 그러니까 미국 반대편에 배팅하는 건 좋은 배팅이 배팅이 아니다.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네. 그 외교부에서는 그때 뭐 아무 뭐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디 괜찮은 겁니까? 그게 예. 상당히 그 불편한 속내를 얘기한 거죠. 도대체 어느 편 쓸 거냐라고 사실은 물어본 거거든요. 네, 네.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네. 근데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일이 이렇게 어떤 강력한 그 협력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보면 흡족한 것이죠. 흡족한 거죠. 예. 자기 부통령 때 와서 그 경험이 있는데 네. 그 아주 상당한 그 진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굉장히 그 흡족하게 생각하는 미국과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중국 사이에서 예. 아주 어려운 입장이지만은 뭐 그래도 하여튼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표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는데 이 국제 관계도 가만히 보면 유치원 학생들보다도 못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국이 비행 풍선을 갖다 알래스카 쪽에 보내가지고 네. 정찰 위성을 한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미국에서 그냥 전투기를 보내서 격추를 시키고 또 한 번은 최근에 진강 외교부 장관이 물러났습니다만 왕이 장관이 다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보면 미사일 부대에 대한 미사일 첩보가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리거든요. 이제 이런 싸움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중심을 방금 말씀 주신 아주 오늘 좋은 말씀이 하나가 핵심 가치는 일관되게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가져가야 된다. 그거는 자꾸 바뀌면 실리처럼 비추어져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배해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 이념적 가치만큼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은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다 보니까 또 이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 분단국가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 진영 논리를 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북한이 우리가 NCG도 만들고 한미일 공조 체제를 가까이 하면 러중과 멀어지고 이 북중러의 연대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셈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 현상이 되겠지만 예.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북한이 네. 이제 그 적화 통일이라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이제 굉장히 낮게 보게 될 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이제 한미일 공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네. 한미 NCG 그룹이 완벽하게 작동되면서 또 미래 일본도 참여하고 이게 더 이 형태가 이제 더 강화되면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 이제 적화 통일이라는 것이 네.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가 다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대남 정책도 달라질 것이고 뭐 대미 정책, 대일 네. 정책 다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슨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식의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적어도 그 남북의 간의 어떤 통일 문제, 분단 문제는 결국 우리 민족이 결정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그 어설프게 그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내부대로 완벽한 합의를 이루고 네. 우리 이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완벽한 합의를 이루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지 네. 어설픈 가운데서 뭐 지도자끼리만 뭐 좋다 싫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남한하고 통일하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반대하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는 외세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도 그 어떤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은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무슨 그 내부에서 붕괴돼서 흡수 통일을 하느니 뭐 그런 그 전혀 현실성 없는 시나리오에 그 덧대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하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신중하고 긴 호흡을 가지고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내부에서 완전 합의를 이루어서 네. 적어도 어떤 분열에 의해서 외세가 개입될 틈을 단 1도 없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네. 분단국가로 남때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우호적으로 살 거냐. 독일하고 그 오스트리아 모델처럼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의 국가 체제로 돼서 긴 안목에서 번영을 같이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뭐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준경 장관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하셨어요. 뭐냐면 독일과 오스트리아라고 하셨거든요. 유럽사를 보시면 이 과거에 프로시아 그다음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면서 이 오스트리아가 엄청난 큰 제국으로 있다가 이게 갈라져서 프로시아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사실 독일과 지금의 독일과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렇지만 두 국가 체제로 가는데 저는 그 어제 김종인 박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사실은 북중러에서 북한이 어떤 위기에 빠질 거는 저는 별로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돈독히 하면 할수록 북한은 오히려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과거에 김일성 시대에서도 북한과 중국을 늘 견제하면서 더 많은 것을 그쪽에서 얻어냈지 미국과 일본에서 얻어낸 것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참에 북한에서는 전략을 바꿔서 러시아, 중국에게 더 많은 지렛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미 관계가 오히려 더 강화돼 버리면 그쪽에다 얻어내고 또 일본에다가 아까 약간 제스처를 좀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게는 그렇게 나쁠 것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온 어떤 전략 행태를 놓고 봐서 오로지 북한 당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북한 내부의 사정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북한은 그렇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중 관계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나라 말씀드렸던 중간재, 소부장 많은 중간재 제품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30% 홍콩 포함해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핵심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수입이 40% 내지 60% 빠지고 있다. 이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좀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건 예정된 일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반도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공장들도 그 중국 가서 그 생산하고 있고 하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로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어떤 위협을 받는다고 할까요? 네. 위축이 된다. 그건 뭐 다 예측이 됐던 거고. 다만 좀 속도가 빠를 수는 있고 실제로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미국이 형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미일 네. 협력 체제도 발족이 되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됐다. 네. 그 공급망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 마찰은 있을지 모르지만 종국 쪽으로는 그 반도체 산업이 제 갈 길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점점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SNS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구가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언뜻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계 문제를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말은 어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정직해야 된다. 경제라고 하는 시장 활동은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제대로 서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 같거든요. 지금 아까 앞에서도 대전환의 시대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을 지켜보신 한미협회장으로서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경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혹시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뭐 많지만 지금 회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예. 먼저 집중해 보면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계 투명성이 없는 국가나 사회는 이미 죽었거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개전초기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 탱크가 그 제블린 미사일에 그냥 계속 그 그렇죠. 폭파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 제블린 미사일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 제블린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탱크를 업그레이드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블린에 다 당했죠. 네, 당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 보도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러시아가 당국이 러시아 탱크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제블린에 당했다라고 하면 당했다면, 두 가지인데 러시아의 기술력이 없다. 네. 하나는 하는 척만 했다는 건데 네. 만약에 하는 척만 한 거라고 그러면 말이죠. 회계 투명성이 없어서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그거 가서 한번 제대로 감사하고 실수했으면 네. 회계사들이 가서 네. 당연히 그건 밝혀질 일이죠. 이거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이렇게 되느냐. 예.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예로 그 대우조선 사태 5조 원이 분식돼 있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사태를 그냥 계속 방관했으면 뭐 여러 기업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대한민국이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계제도 개혁을 했죠. 그래서 네. 그 회사가 자기를 감사할 그 외부 감사인 회계사를 선정하게 하는 게 이거 마치 피고가 자기 재판할 판사를 정하는 거랑 똑같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성숙해지고 할 때까지는 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해서 이제 6년 동안은 회사가 자유롭게 선임하지만 네. 3년은 국가가 지정을 하는 제도가 예. 이제 도입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다른 네. 나라도 예. 회계 투명성에 대한. 그래서 그 회계 제도를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정부 들어와서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감사 비용이 올라간다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자원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다. 네. 기업 부담에 따질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보면은 네. 굉장히 낮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한 2% 정도. 예. 예. 근데 그게 선진국보다도 낮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경제 발전의 어떤 단계를 본다 그러면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최고 선진국까지 안 가는데도 그 최고 선진국들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그러면 뭔가 어디에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규제가 많다 그런 것도 네. 있지만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하는데 네. A 기업하고 B 기업이 있다 이겁니다. 네. 정확하고 솔직하게 회계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둘 다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더 했냐를 따져야 되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친서 관계 뭐 누가 부탁하고 해서 하다 보면 잘못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은 B 기업에 가야 될 돈을 A 기업에 준다. 그럼 그 돈 그렇죠. 완전 뭐 없어지는 거죠. 공개에 네. 뜨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거죠. 네. 우리가 경제학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원 배분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죠. 그렇죠. 결국 경제라는 건 자원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회계 보고서 엉터리면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회계 투명성이 없는 네. 국가나 사회는 이미 죽었고 네. 아니면 곧 죽을 운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도입에 찬반론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당시에 반대하신 분 중에 의견의 핵심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회계장부 제대로 기록하지도 않는데 지금 거기에다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을 때 얼마나 세금의 투명성이 존재하겠느냐라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었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지금 말씀을 주신 회계장부에 대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선다는 말씀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이면서도 대한민국이 곱씹어봐야 될 기업과 가계와 국가 정부 모두가 한 번 더 곱씹어봐야 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장관님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대전환의 시대지 않습니까? 또 뭐 저야 학계에 있었고 또 이제 산업계 일부 좀 몸받았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시대 전환에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 또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주요한 산업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전해 주시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시장 경제다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 또 시장 경제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때도 있고 작동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 시장과 정부의 상호작용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되면 시장에 맡겨놓고 그 소위 그 규칙을 깨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정부가. 근데 시장이 작동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부가 그 시장을 원상복구 시키면서 자원 배분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대전환 시대를 맞고 또 기술도 지금 굉장히 그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정부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R&D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R&D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그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수지를 맞춰야 되고 또 상장 기업의 경우는 시장에서 주가도 맞춰줘야 되고 하니까 과감하게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다가 기술이 뒤지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국제기관을 동원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일정한 돈을 대고 민간하고 돈을 합쳐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기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바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소위 상용화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상용화가 되는 과정까지는 정부가 주도해서 기업을 만들어서 하다가 궤도에 올라가면 민영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경제발전 과정에 거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철강 산업 그걸 민간보가 하면 뭘 누가 하겠습니까? 그 거대 자본에 또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걸 이제 정부가 포항제철을 설립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 다음에 민영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역할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 또 시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해주고 정상화되면 빠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왜 이 관여하고 자꾸 또 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철권을 휘두르냐 이렇게 보여질 게 아니고 그거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 이해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정부도 힘이 나고 또 일하는 공무원들도 더 신바람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님과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만 신체 여러분들께서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 국가의 핵심 가치는 변해서는 안 되고 일관되게 국가의 핵심 가치로 존속해야 된다. 이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잠재력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 이러한 산업 잠재력이 시대 전환에 맞서서 또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주도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 자료의 투명성 이것이 모든 경제 통계의 근본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시장 경제 또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직관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꿈꿔보겠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